안녕하십니까, 신정규입니다. 혹시 저 보신 분? 예전에 보시죠? 저는 물리학자고요. 예전에 지금도 오픈소스인 테스트큐브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라는 플랫폼을 개발했었고요. 지금은 후다를 끝내고 나와서 모 회사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이 붙어있는 커밋을 보시면 제가 한 커밋이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의 커밋을 하고 있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 종류의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내가 했던 오픈소스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서 대충 이런저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인간과 IT의 웹의 시대, 소셜 네트워크, 뭐 부작용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결국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딱 뭔가 와닿는 거 아니고 결국 뜬구름 잡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러분들이 아마 딱 다 들으시고 나면 아 정말 뜬구름 같은 얘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약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들은 거의 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수중에서 3이 가장 완벽한 수라고 하는데, 하나는 단독이고 둘은 어떤 균형이 깨지기 쉽고, 셋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균형이 맞는다고 하죠. 아서 클라크의 남아요 랑데뷰 라는 소설에 보면 이제 외계인들이 모든 걸 3개씩으로 설계를 했죠. 구글도 GFS에서 항상 클론을 3개씩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아까 하여가 단식마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분들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중세사 중에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잘 보면 이제 새로 스타트업을 만들려는 이방원이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학자를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임기 보장해줄게 하니까 아 나 지금 하는 게 좋아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죠. 뭐 대충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수다하게 나오는데 사실 요새 드라마에서 굉장히 해소한 얼굴로 나옵니다. 이 아저씨는 굉장히 많은 조선시대 초기 왕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자기가 하고, 이방원도 자기가 하고, 이성계도 자기가 하고, 그죠? 이렇게 세세대한 관계에 대한 오래된 시조인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역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선 과거도 알아야 되고 현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미래에 대한 역사와 과거에 대한 역사가 있겠죠. 보통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재도 지금 끊임없이 아카이빙 되면서 과거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오래된 과거, 10년 정도 되는 과거와 아마도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1, 2년 내에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81년생인데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공상과 만화책 이런 것들이 친구 집에도 있었고 저희 집에도 있었고, 그래서 전 21세기가 되면 제가 설마 걸어다닐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뭔가 당시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보드 안에 바퀴가 없잖아요. 당시에 제가 타고 다니던 보드에는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도 없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고, 되게 꿈에 부푸는 21세기를 상상을 하고 있었죠. 뭐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달 정도는 이제 거꾸로 가고 목성 정도는 가봐야 우주겠구나 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아니면 저도 로봇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뭔가 내일을 대신해준다거나 악의 무리가 썰어진다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제 2014년이잖아요. 내가 2001년, 2년 이런 것도 아니고 2014년이면 진짜 미래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연도잖아요. 근데 현실은 창밖으로 보면 저는 항상 힘들게, 저는 편도 1시간 반씩을 출퇴근을 하는데요. 요새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날아다니는 건 기대도 안 하는데 운전도 내가 직접 해야 되나 이런 수준이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미래스럽게 바뀌긴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지금 만화를 그린다고 해도 뭐 2030년에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만화를 그린다거나 영화를 만들겠죠. 모든 것에는 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시스템은 진화를 하죠. 자동차가 날아다닌다는 건 사실 그 진화의 가장 바깥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모든 진화는 똑같은 일을 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질을 막 한다거나 키워드질을 막 하는 것이 키보드 워리어를 막 한다고 해서 그게 과거에는 없었었느냐? 그건 아니죠. 중세시대에 이제 학자들이 주고받은 메일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까는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선조가 남긴 위대한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웹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그걸 랜덤하게 찍어서 보시면 굉장히 짜잘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한 기간을 좀 정해서 보시면 아,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되게 나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제3자의 눈으로 적은 거죠. 누가 향수를 올려서 뭐라 하니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런 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기술적으로는 바뀌지만 사실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신을 주고받는 게 전신으로 바뀌고 그게 전화로 바뀌고 이제 갑자기 페이스타임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렇게 진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본질도 사실 거기 영향을 받아서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마치 스마트폰이 지금 손에 붙어있는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아마 나중에 가면 손등에 이렇게 화면이 달려 나올지도 몰라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사회를 거대한 하나의 생물로 본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와이파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지금은 그 신경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에서 보면 육체가 먼저 발달하지 않고 항상 신경계가 먼저 발달을 하고 그에 맞춰서 육체들이 재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뭔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우리 사회의 신경계의 진화를 뜻한다면 아마도 물리적인 진화는 그게 따르게 되겠죠. 인간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내가 동물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제가 9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제가 보기에 완전 동물이에요. 얘가 크면서 저처럼 뭔가 사람처럼 되겠죠. 그걸 만드는 과정이 뭐냐,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동물에게는 이 과정이 없습니다. 경험이 계속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 이 버섯을 먹었는데 A 버섯을 먹어서 사람이 한 명 죽고 또 먹고 2명이 죽고 3명이 죽으면 그때부터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게 이게 축적이 돼서 어떤 중에 기술이 됩니다. 저 버섯은 먹어서 그래. 그리고 그게 기록이 돼서 매체에 남으면 그 매체를 읽거나 학습하는 형식으로 다시 다른 사람의 경험이 되죠. 인간만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일본 원숭이들이 고구마 씻어 먹는 버릇이 어떤 일본 북부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게 일본 전체로 이렇게 유행이 번져나가는 걸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이클은 사람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인간만이 갖는 특징은 이 사이클 자체가 계속 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석기 시대에 뭐 이랬죠. 아, 저번에 저거 먹었더니 배가 아팠어. 2번 먹었더니 또 배가 아파서 안 먹어야지 하면 이걸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이 시족 집단이 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옛날 얘기처럼 전해주게 되죠. 막 전해주다 보면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됩니다. 중세시대가 되면 이제 학자들이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소문을 나누는 집단이 생기게 되고 이제 경험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축적이 되고 토의를 통해서 축적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종의 이론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A란 버섯을 먹으면 배가 아픈 이유는 A에 달린 무슨 성분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죠. 뭐 비슷한 걸로 이 물건도 타고 이 물건도 타니까 타는 물건 안에는 공통적으로 플로지스톤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물건이 타나보다. 이런 식의 이론들을 막 만들고 기록을 남겨요. 뭐 그런 기록도 있죠.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걸 딱 남기면 그것들을 학습을 하고 이제 이게 1000년씩도 가죠. 뭐 코페르니쿠스가 되게 옛날 사람같이 생각되지만 여러분 1400년대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블라블라 사람이고 그 사이 동안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현대에 따라가면 이 과정이 조금 더 가속화됩니다. 글로만 남는 게 아니라 뭐 그림, 동영상, 온갖 종류의 뻘글 뭐 이런 걸 다 남고 전자기록이 되고 전자기록은 어떤 물리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모든 곳에서 열람을 하는 식이죠. 그러다가 결국 최근이 21세기가 됐는데 쭉쭉쭉쭉 해서 결국엔 아까 그 세 가지 사이클이 굉장히 축약한 형태가 됩니다. 경험이 실시간으로 축적과 기록이 되죠. 축적되는 과정도 사실 기록이 지속되고 그 기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기록이 되고 그게 웹에 공간 저장이 되고 그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축적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블로그에서 어떤 맛집 맛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또 가보고 맛있어 이러면 유명해지면 위키에 한 항목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뭔가 우리가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요리 백선 이런 데 딱 전자서적에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막 퍼지죠. 안동 소주가 되게 맛있다더라 이러면 다 퍼지게 되는 이 축적 기록이 불균형이 사실 굉장히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고 인간이 저장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은 지금이라고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제가 박사 때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 주식 데이터인데요. 1994년도에 NYSE라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를 1994년부터 2004년도까지 몽땅 샀어요. 돈을 주고 사는 2천만 원인가 들었는데 1994년 데이터는 시기 3장에 들어가서 배달이 됐습니다. 모든 거래 데이터가. 근데 2004년이 되면 하루 거래된 데이터가 일일이 3장이에요. 그럼 정확히 지수 곡선에 따라 데이터는 커지게 되고 멀리 가지 않고 2001년도에는 웹의 전체 용량이 2PB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맥시멈 5PB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생성되는 게 지금도 아니죠. 이건 2012년이니까 2014년 현재는 저거보다 최소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커졌습니다. 엑사바이트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거 평소에 잘 안 보는 단위라서 익숙하지 않으신데 좀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지금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저 정도 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상상에 뛰어넘느냐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것가 사실 롱맨이라는 로봇인데 어렸을 때 즐겨하던 게임입니다. 이 롱맨 X라고 게임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인트로가 나오잖아요. 얘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로봇인데 걔 용량이 8192TB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엄청 사람의 용량은 아마 이 정도 되나 보다 하고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도 엑사바이트고 그 옛날에 이 단위는 가득히 넘어가게 되죠. 보시면 캐시가 32,768kb였는데 32메가라는 얘기잖아요. 인공지능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정도. 사실 이것도 되게 크게 작은 게 1960년대만 해도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SF 소설가가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달의 컴퓨터가 반란을 일으켜요. 인공지능이 생겨서. 그래서 인류를 막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인공지능 컴퓨터 용량 20메가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럼 이 데이터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지느냐? 대부분은 야동일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게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슷한 속도로 지수적으로 커지는 건 사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예요. 예전에 말로 하던 게 다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예전에는 뭐 말이나 글이었지만 지금 막 당장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잖아요. 비밀번호 뭐예요? 하면 찍어서 보내고 글로 치면 4바이트인데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하면 2메가가 되죠. 소통의 비용이 굉장히 같은 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화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데이터상으로 똑같습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야.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갭이 존재했고 그 갭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진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화를 만들어가는 생각을 해보죠. 제가 199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텔레비에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4월이면 광통신을 집에서 하나부통신 거기 사람들이 막 이래요. 막 무지개가 시험을 우와 이러면서 초당 2메가 막 이러면서 막 놀라고 친구들과 막 이랬어요. 나도 대학 가면 저거 해달라고 합시다. 막 야 우리 꼭 재수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딱 기대를 하고 실제로 하나통신 났잖아요. 그전에는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뭐 56K 모델 이런 거 하면은 광속이다 막 이랬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ATM 제거 치고 전화번호를 치면은 뚜뚜뚜 삐삐삐 접속이 되고 다음은 또 MDIR 200kb라는데 다음이 한 20분쯤 걸리겠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라인이 확장되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된 게 HTML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마크로맨이시죠. 말은 멋지지만 사실은 그냥 링크가 붙은 분석라는 의미고 요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XHTML 스펙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뭐 이제 이 다음 스펙인 HTML5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계속 공전하고 있죠. 2012년이면 버전이 나온다고 했다가 밀리고 정체를 알 수 없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99년도에 XHTML 스펙이 나오고 엄청난 속도로 웹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99년도를 지배했던 미래의 상상도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라면 21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나왔던 용어들은 완전히 이제 다르게 됩니다. 웹 2.0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뭐 모바일도 나오고 막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단어가 오픈 블라블라블라블라가 붙어 있어요. OOS라고 하는 인증 체계 아시죠? 앞에 O가 왜 붙었나? 오픈 API에 오픈을 왜 붙었나? 모든 플랫폼들이 자신의 가치를 개방을 하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의 가운데서 있었던 게 블로그예요. 여러분들이 웹에서 어떤 종류의 지식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검색을 막 해서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데는 위키 아니면 블로그입니다. 혹시 끝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나오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결국 블로그라는 게 어떤 종류의 컨테이너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역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개인이 작성한 어떤 종류의 미디어가 물리적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찌라시를 인쇄해서 길거리에서 돌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지구 반대편까지 도착하는데 1초가 걸리지 않는 시대가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거의 0에 수렴하는. 한마디로 예전에 정보를 보내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면 전신으로 바뀌어서 대서양을 건너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진화가 미디어의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는 특이하게 어떤 회사가 만들어서 발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만들었지만 결국 성공한 것들은 다 오픈소스 퍼블리싱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오픈소스 블로그들이죠. 예를 들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com이 이제 나중에 MS에서도 뭐 지원을 받고 해서 생겼지만 워드프레스라는 오픈소스였고 제가 만들었던 저희들이 만들었던 텍스트큐브라는 플랫폼도 오픈소스로 만들었다가 티스토리도 되고 나중에 블로거.com에 이루어도 됐죠.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특징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데이터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 언론사나 포털에 자신의 어떤 가치를 주지 않고서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나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던 겁니다. 이게 저희 텍스트큐브 로고인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떤 데이터를 만들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포털 전성 시대에서는 우리가 무슨 글을 쓰든 카페에 들어가거나 게시판에 올라가거나 하는 식으로 포털 저장이 되게 되는데 블로그가 뜨게 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죠. 물론 포털들도 다 블로그를 만들게 되고 포털들 블로그들도 계속 잘 되는 것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지만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게 된 겁니다.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한창 만들고 있는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웹 위에 지식이 이제 다 올라갈 거다. 구글 펜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세 적어도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책은 몽땅 스캔을 해서 웹을 올리거든요. 2007년도만 해도 전 세계에 존재할 거라고 여겨지는 지식의 단 4%만이 웹에 올라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웹에서 구할 수 있는 지식 중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구글은 모든 책을 퍼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죠. 그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지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저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지식들에 누구든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사실 책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지식 개념이 웹 플랫폼에서 어떻게 될 거냐? 재구성의 한계와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웹은 결국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일까? 아니면 더 나은 플랫폼을 하기 위한 수단일 것일까? 뭐 이런 종류의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이제 온라인 급격하게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언젠가 충돌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충돌이 일어나는 방향성이 당연히 기술적인 한계가 올 거고 그게 IT 방향을 어떤 식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7년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여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지 않은 답이 나왔죠. 아, 이건 아니었는데 뭐 네이버나 다음이 이렇게 독점하는 구조가 미래에 이렇게 좀 더 수평적 구조로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벌어진 건 얘네들이 죽기는 죽었는데 다른 이유로 죽었어요.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죽어서 평정이 됐죠. 그래서 앞에서 고민했던 답은 그냥 다 이걸로 나왔습니다. 다 페이스북 위에 올라가고 웹보다 페이스북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죠. 이런 서비스들을 다들 아시겠지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점은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정보의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블로그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는 속도로 빠릅니다.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컨텐츠 딜리버리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얘네들은 컨텐츠 딜리버리가 아니라 컨텐츠 쉐어링을 목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들을 최근에 봤어요. 예를 들어 월가에서 미국에서 벌어질 것 같지 않았던 시위가 벌어져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저쪽 중동 쪽에 하니까 갑자기 데모를 해서 대통령이 사임하고 민주정으로 갈 뻔했었죠. 지금 다시 이렇게 롤백되는 분위기지만 이러한 식의 변화들이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건 이걸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스타트업 시작하려는 사람과 그러니까 CEO 자리에 놓고 그 아래 직인자와 바깥에 있는 정보가 이런 거였는데 제가 여기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블로그 잘 안 하시죠? 원래 블로그 하셨던 분 계시나요? 지속적으로 그 중에서 하시는 분? 두 분. 블로그가 이상하게 죽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블로그를 왜 할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왜 할까라는 질문하고 굉장히 겹치는데 되게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블로그가 이렇게 쫙 성장했다가 다 감소한다. 근데 그건 모든 플랫폼이 그랬다. 파이어폭스도 엄청나게 확 됐다가 확 죽지 않았느냐. 뭐 익스플로러도 전성기 치고 죽지 않았느냐. 뭐 건물 10년이라고 웹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은 보통 라이프가 10년이다. 야구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긴 해야 돼요. 뭐 해가 심적으로 갈때 중간에 뭐 갑자기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더니 삼각형을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가 빠져있는데 하나는 기록을 누군가가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도쯤인가 오토매틱 블로깅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블로그 기사나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써주는 곳인 거죠. 문체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뉴스 같은 걸 크롤링을 해서 중요한 패턴 단어들을 뽑은 다음에 패턴들을 사용해서 자기 블로그 글을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뭐 그 파생되는 연구로 이제 논문 자동으로 써주는 연구 같은 것들을 많이 데이터 같은 거 넣으면 논문이 자동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그 연구들의 일부는 소셜 큐레이션 쪽으로 다 편입이 돼서 뭐 기사들을 자동으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사용이 되겠죠. 어쨌든 오리진의 글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적느냐? 저희도 입이 달리고 엉덩이가 달렸기 때문에 뭐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보상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 보상이 항상 돈이진 않죠. 근데 이 보상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는 이유는 사실 인류가 태동하면서부터 있던 그냥 그 사이클이 끝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게 웹에서는 꼭 매체로부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전승 과정으로부터 보상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구글 애드센스 단 블로그보다 안 단 블로그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에게 더 중요한 왜 사람들이 블로깅을 하게 만드냐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두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답이 있을 겁니다. 이거죠. 그러나 잘 썼더니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아니면 카운터가 올라가거나 트랙백이 달리거나 하죠. 웹툰 그리는 사람들 의견이 막 달려요. 아까 앞에서 저는 이걸 쓴 지가 이 글이 제가 8년 전 글이에요. 제가 썼던 8년 전에 했는데 댓글 40일인데 얘는 제가 올렸을 때 6시간인가? 전에 오늘 만에 댓글이 25,000개가 달렸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겠죠. 조선은 굉장히 개근하는 웹툰입니다. 오프소스의 경우에도 깃허브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설치해서 쓰는 것도 있고 기반으로도 플랫폼이 좀 있었는데 결국 GitHub이 성공했던 이유는 사실 이거죠. 텍스트 프로젝트 페이지인데 몇 명이 포크하느냐, 몇 명이 스타를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GitHub에서 프로젝트 액티비티를 판단하는 요소도 되고, 그리고 왠지 저게 늘어나면 뿌듯해서 커밋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같은 것도 계속 받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케이션의 진화가 블로그라는 굉장히 사실 접근하기 힘든 컨텐츠 딜리버리 매체와 만나서 블로그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돈 전혀 없이 그냥 글을 쓰게 만드는 플랫폼을 뜻으로 만든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보상하고 등장한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가 계속 줄어들어요. 요새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원히 안 망할 것 같았던 네이버 지식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에 최근 1년 동안 들어간 적 있으신 분? 없죠? 아직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싶으시면 거기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굉장히 이상한 링크를 통해서 가끔 들어가게 되고, 전설적인 포스트, 뭐 조공하러 갑시다, 뭐 이런 링크들을 보면 가끔 네이버 지식인이 나와요. 그것처럼 블로그가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팀 블로그나 미디어로 진화한 플랫폼들을 제외하면 블로그 그 자체의 소구하는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둘 다 한쪽이 잡아먹지 않고 지금 둘 다 유지되는 이유는 트위터는 주로 소통의 통로로 작동을 하고 페이스북은 주로 소통에 이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다 있죠. 트위터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정보도 빠르고 글한 기도 빠르고. 근데 페이스북은 약간 더 클로즈 플랫폼인 대신에 자기가 올린 글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좋죠. 그러니까 이쪽은 뉴스 플랫폼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거고 저쪽은 갈수록 프라이빗 플랫폼으로 가고. 근데 얘네 부작용이 뭐냐면 블로그가 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에너지를 몽땅 다 가져갔습니다. 블로그의 댓글이나 철벽으로 일어나는 토론이나 의견 충돌이나 피드백 같은 모든 과정들이 이제 블로그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링크를 붙여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페이스북 댓글로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하고 똑같은 글이 또 다른 곳에서 어디서도 얘기가 되고 어떤 글을 보면 트위터에서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블로그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빨아먹히는 플랫폼을 듣죠. 열심히 블로그를 하는 분들 아직도 계시지만 이분들 이제 진실을 알고 싶나? 너희들 진실을 알려주마. 그럼 너희들은 사실 이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에게 빨려먹히는 존재지. 뭐 이런 거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비슷한 걸 하나 끄집어 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그래머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프로그래머라는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플랫폼은 그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해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뭔가 좀 애달퍼진 싸이월드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싸이월드는 허영이라는 강력한 기제를 먹으면서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그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야후는 디렉토리 서비스가 엄청난 강력한 셀프 큐레이팅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다가 구글이 그 부분을 자동화해서 엄청 비용을 줄여버린 다음에 말했죠. 그러면 잘 나가는 애니팡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애니팡이 점수판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애니팡을 했을까요? 그냥 하면 점수가 나오고 여기 다 자기 기록이에요. 저는 신정규니까 1번 신정규, 2번 신정규, 3번 신정규면 안 하죠. 저 위아래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와주면 뭔가 막 하게 되죠. 얘의 에너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카카오 스토리 한번 봅시다. 카카오 스토리 막 자기가 열심히 사진을 올리고 어디서 비싼 뻘글을 하나 주워서 막 올렸어요. 아 오늘은 외로워. 어디 카페에 가서 앉아서 쉬고 싶다. 달콤한 어쩌고 저쩌고 올리면 댓글이 나도 라거나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거 안 달리고 그냥 0이에요 항상. 안 하죠 아무도.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에는 애들 사진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제 서로의 아기들에 대한 칭찬에 스마시하는 과정이 그래서 결국 이 블로그에서는 그 에너지가 뭐냐? 플랫폼을 블로그를 만드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면 자기가 만드는 플랫폼이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캐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빨아먹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이거 오래 유지시킬 수 있을 거냐, 세 번째로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큰 덩어리냐 파악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간 얘기고, 블로그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자기만족과 자존감이 그 자체에서 지탱하는 큰 줄기였던 겁니다. 만약 자기 셀프 아카이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이런 불만들이 있죠. 이제 초반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소셜 커멘트 서비스, 디스커스 같은 것들도 나오고, 페이스북에서는 친절하게도 커멘트 플러그인이라고 만들어서 너 블로그에 달면 페이스북에 달린 코멘트를 공유해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블로그에게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이상 가치가 발생할 수 없고,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의존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완벽하게. 광고를 파는 것도 페이스북, 뭐 돈을 버는 것도 페이스북, 그 다음에 실제로 내 어떤 기록에 대한 기록에 대한 그 데이터 아카이브 페이스북에서 되고요. 그럼 약간 더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블로그 플랫폼이 왜 죽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이게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블로그 플랫폼 뭐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죽은 거 아니냐, 다음 플랫폼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떤 문제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한 얘기 잠깐 할 건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변증법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연상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충돌하는 의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하나 수렴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수렴한 의견을 또 거기서 또 다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생겨서 그게 다시 또 다음 거를 위해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죠. 최적화 이론에서보다 이렇게 수렴, 로컬 미니마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변증법인데, 가능한 양의 대목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지티브 피드백이에요. 영어가 더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애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잘한다 하면 공을 줬는데, 애기가 도로 저한테 던져줬어요. 잘한다 했더니 얘가 리모컨도 던지고 아이패드도 던지고 다 던져야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걸 알겠으니까 하나도 안 던졌을 텐데, 그런 양의 대목인 과정이 있는 거죠. 잘한다고 해서 더하니까 더 잘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멈출 수 없도록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게,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 어떤 주체들 간의 링크를 새로 만들거나 끊는 과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견 조직이 하나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명을 놔두고 이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게 만들고 댓글로 소통을 하게 만들었을 때나 이 사람들이 트위터를 묶어놓고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만들었을 때를 보면, 후자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어떤 토픽에 의해서 확 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통 관계의 내용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죠. 트위터는 140자 제한이죠. 420바이트 제한이고, 예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트위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목성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에러 정정 코드 같은 구현이었습니다. 420바이트 안에 구겨 넣을 수 있는. 어쨌든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기존에 형성되던 의견은 굉장히 길거나 또는 다른 글을 새로 써서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콘텐츠 컨테이너로서의 이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의견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정반 이후에 합의라는 과정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내용 중심으로 한 토론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트위터에서 그런 게 일어나기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들면 끊으면 되거든요. 대통령보다 좀 비싸네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가 굉장히 어려운 플랫폼이고 이제는 유인 동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망할 플랫폼이지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도 사실은 계속 성장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죠.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뭐 아까 앞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계속 블로그에 나오려고 하시던 분들은 이제 팟캐스트 쪽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있고, 킹블로그로 만들거나 매체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죠. 요새 굉장히 많은 종류의 블로그 기반의 매체들도 생기고 있고요. 팟캐스트도 동시에 들고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면 어떠냐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쪽도 갑니다.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이 거대한 유저수 10억 명짜리 우리의 매체와 상대에서 뭐라 할 수 있겠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해볼 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아요. 집중을 일반적으로 한다는 좋지 않다. 항상 모든 플랫폼은 독점화되고 분화된다. 진화가 그랬죠. 굉장히 많은 종이 생성이 되지만 항상 최적화된 해를 찾아가는 종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대의 마지막이 되면 몇 종이 안 남게 됩니다. 종이 대멸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몇 종이 안 남게 되면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또 대멸종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또 진화가 다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사실 성칸프리아기라거나 집에 좀 큰 애가 있으면 익숙할 쥐락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멸종의 관계들이 있었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집중되는 것은 좋을 것이다. 제가 구글 플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부분의 이유나 시작이나 사실 이 삼각관계 뭔가 안정적이지만 한국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삼각관계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삼각관계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겠던 이 5가지 항목 중에 이제 마지막 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새로운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2013년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언제까지 이렇게 잘 갈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 개인적으로 플랫폼에서 끌어쓸 수 있는 에너지를 대부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빨대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기가 되어져요. 그 플랫폼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플랫폼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페이스북이 시작했던 것도 플랫폼 사이였고요. 트위터 초기 버전 써보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문자 메시지 지원입니다. 그리고 초기 트위터는 문자로 보내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이메일 기능으로 막 되고 있지만 지금 되겠지만 플랫폼 사이에서 뭔가 일어날 시기가 됐습니다. 이 플랫폼이 이렇게 오래 갔으면 플랫폼이 사실 아니에요. 페이스북 우리잖아요. 그럼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눈을 옆에서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계부터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육체에 해당되는 게 진화가 되는 거면 저는 LTE가 옴으로써 일단 저희 스마트폰이 보급됨으로써 저희에게 올 수 있는 신경계적 진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 거는 본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요새 뉴스만 틀면 이런 데 말들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말들은 되게 공허해요. 본질은 아닐 겁니다. 빅데이터는 그냥 큰 데이터고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처리 가능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IoT는 그냥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의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의 본질하고 관계 있는 건 오히려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물리적으로 매개하던 통화가 가상화됩니다. 또는 뭔가 입력 장치를 통해서 뇌와 컴퓨터가 인터랙션했던 게 이제 직접 인터랙션을 거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시작이 된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본질에 가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답을 갖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그래서 힌트만 드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충돌이 오는 시점이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경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계가 발달할 시점이고요. 그리고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여러분 혹시 안 사신 분들 있으면 적어도 아두이노 하나랑 아두이노 책 한 권을 꼭 사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하드웨어가 발달하게 되고 오픈소스 티어의 플랫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정적인 데이터, 뭐 지역 데이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곳의 환경이나 어떤 곳의 사회 시스템이나 뭐 공공 빅데이터 컨테스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사실 의미하는 게 기존에 오프라인에 존재하던 것들이 온라인
와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종 치듯이. 근데 이 종 치듯이 소리만 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 부서지든 막대기가 부서지든 하나가 희생되는 형태로 이 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제 이론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진화론 책, 생물 쪽에서의 진화론 책을 읽으면 나옵니다. 모든 패러다임 이론에서 말이죠. 모든 변화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지점이 아마 저는 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앞에서 오늘 말씀드린 게 뻘소리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되게 뜨문뜨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미래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사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도 하고 동시에 오픈소스도 이제 8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앞으로의 혁신이 시작된다면 아마 이 세 가지가 결합되는 곳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구글이나 뭐 큰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회사들을 구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들이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뻘소리였고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였지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